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회계 1급 그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99회 그 정규 시험 문제를 풀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99회 특별회 이론 문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회 차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론 문제 보시게 되면 2021년 12월 4일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특별회차인데 시간이 보니까 얘는 오전 9시 30분부터 되어 있죠. 어저께 봤던 거는 시간이 오후에 되어 있었는데 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산회계 1급은 응시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할까? 채증 이게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이 세무 2급 자격증 따는 게 여기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냥 보편적인 말이긴 하지만 전산회계 2급, 1급 따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면 따는데요. 전산세무 2급은 여러분이 전산회계 1급에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그 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 전산세무 2급, 뭐 전산세무 1급 따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못 딴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이 회계 1급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고요. 이론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 그 세무사회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회 시험이라든지 대부분의 시험이 재무회계에서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주로 재무지표라든지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전체적인 게. 이유는요. 우리 담당자들은 뭐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있지만 회사에서 실무 업무를 할 때 우린 재무상태표를 책임지는 부서거든요. 즉 회사의 재산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보다는 여기 재산관리에 중요한 재무상태표, 즉 자산, 부채, 자본 요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앞에 자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반면에 그 손익계산서의 계정들은 여러분이 실기에서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그때 입력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참고로 이론을 갖다가 구분할 때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회계 이론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그 자산, 부채, 자본 규정이 있죠. 얘가 시험의 주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물어봤죠.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도 한번 좀 찾아봐야겠죠. 자, 일단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는 말이죠.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기사. 요 정도는 가볍게 통과할 수 있겠죠. 맞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성과 맞죠? 세 번째, 기업의 현금 유입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현금 흐름표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이건 우리 회계 배울 때 첫날 배운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했던 내용들은 그 기억이 있어야지만 이런 거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외워져 있지 않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다음 설명은 재고자산, 이것도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 중에서 어떤 방법을 물어보는 건가요?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 나중에 매입한 거 먼저 판매? 이게 뭐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 후입선출법이 답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 시험 문제 이게 똑같나요? 왜 나만 달라? 날짜가 다른가 보다. 지금 답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 보니까 문제도 없어. 다른 걸 가져왔어. 여러분들은 제대로 드렸죠? 몰라. 그냥 합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여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하나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유형자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순서 정리해드린 거 있었잖아요. 유형자산은 일단 얘는 사용 목적이라고, 제가 목적 어저께부터 얘기 많이 해드리죠. 사용 목적이라고 얘기해드렸고요. 지금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슈는 첫 번째가 취득원가예요. 거기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는 뭐는 다 포함시키라 그랬어요? 부대비용 다 포함시키라 그랬었죠. 요 부대비용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타나는 이슈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취득 과정이 지나게 되면 사용 과정 있잖아요. 사용하게 되겠죠. 촬영방구 샀으면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취득한 자산으로 기록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여기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사용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것만큼을 감가상각하는 게 유형자산에서 이슈가 되는 두 번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사면서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있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설명 쭉 해드렸죠. 바로 그런 걸 이용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로는 처분 과정이에요. 처분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처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처분, 어떠한 대가를 받고 처분할 때 이 처분 과정은 이론 문제에서도 실기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회사에서는 수많은 유형자산들이 있는데 사용하고 결국은 받고 교체해야 된다 따르면 처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분 과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세 번째 것인데, 처분할 때 돈 보통 다음 달에 받기로 한단 말이죠. 그 계정을 받기로 한 거, 미수금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환 문제가 있었어요. 교환에는 동종 교환이 있었어요. 동종 교환할 때 취득하는 자산의 가격은 물론다 여기 장부 가액으로 기록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교환의 두 번째 이슈는 주로 세무이급에 많이 출제가 되는 여기 이종교환. 이종교환은 취득하는 자산을 뭘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공정 가치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선 유형자산에서는 이런 게 큰 이슈가 있구나, 이런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이슈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지금 여기 하나만 써놓고 안 써놨네. 수익적 지출을 빼먹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여기 그냥 해당되는 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 문제가 어떤 이슈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유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서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옳은 말은 그랬었는데요. 자, 봐요. 우리 지난번에 재고자산 할 때 계정 하나만 알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 똑같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했다면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과소평가하게 되겠죠. 그럼 보지 않아도 자산 반대니까 비용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자본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제야? 그걸 근데 그 원리를 아시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깨달지 못한 분들은 이걸 어떻게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재무제표를 머릿속에서 굴릴 수가 있어요. 미치는 영향들을. 그죠? 그러면 자산은 과소, 그 다음에 비용은 과대, 그렇게 되겠죠? 과소, 과대. 4번이 답이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거네요. 자, 이건 지울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네요. 내부적으로 창출하여 계산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매장에서 우리 권리금 100억 추정한다고 해도 그거 인정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영업권은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걸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내부적으로 창출했다는 건 내가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 상각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라고 그랬었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 얘가 원칙이에요.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여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맞죠? 그다음에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부터가 아니라 요거 사용 시점부터예요. 사용 시점.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틀렸고요. 내용 알았으면 무형자산의 설명이 1번, 2번, 3번 다 맞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런 거 잘 체크해 놓고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라고요. 이게 복습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안 하실 테니까.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볼게요. 아래의 보기에서 주식 배당 또 나왔죠. 주식 배당하였을 때 영향. 자본금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요? 주식을 배당했으면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에서 줘야 되겠죠. 그럼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주식 발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발행일은 바로 증자죠. 그죠?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자본금은 증가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얘는 자본잉여금 해당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올바른 거 찾으라 했죠. 자본금 증가하고요. 이익잉여금 감소하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했을 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초과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초과 딱 맞춰서 배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아요. 숫자가 딱 맞게끔 발행하니까.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 없고요. 주식 발행수 준다면 주식 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라 1번이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 비유동부채. 이것도 계정을 암기하고 계시다면 계정 찾아내는 건 되게 쉽겠죠. 비유동부채 찾으래요. 미지급금은 기타 부채,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매입채 모두 유동부채.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부채죠. 그럼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도 비유동부채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오케이. 얘는 앞에 게 주인이죠. 그러니까 유동부채, 사채 이렇게 들어갔죠. 제가 지난번에 비유동부채 세 가지를 그때 우리 하면서 써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인 거 비유동부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장기 차입금, 두 번째로는 사채, 세 번째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써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임차 보증금은 금방 돌려줄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부채가 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액 다 합치면 3개 얼마가 될까요? 65만원에 95만원 되겠네요. 근데 왜 틀렸지? 네, 앞지에는 임차보증금이 자산이라고 나와요. 아, 바보네. 부채가 아니라 임대보증금이죠.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빼야 되겠네. 임대보증금은 자산이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요. 그러면 두 개만 합치면 되겠네요.
그죠? 65만 원 되겠다.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다음 중 각 거래 형태별로 수익 인식 시점, 이것도 잘 나오죠. 봐요. 상품권을 발행이 되면 상품권하고 우리 상품하고 교환될 때가 수익 인식 시점이라 했었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틀렸고요. 자, 두 번째는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고객이 자기 사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되죠. 그러니까 시용 판매는 고객에게 한번 사용해 보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놓고 판매했다고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수익인식 시점은 고객이 여기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그때가 수익인식 시점. 공연 입장료는요, 입장권을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연에 입장하는 거 있죠. 입장했을 때예요. 그러면 입장하기 전까지도 얘는 상품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권 샀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주문 개발 소프트웨어, 주문 개발 진행식으로. 자, 우리가 게임 같은 거를 갖다가 지금 개발을 갖다가 외부에 맡겼어요. 그러면 수익을 인식할 때 게임 개발하는데 하루 걸려요? 이틀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죠. 여기는 지금 무형자산이란 말이에요. 무형자산이지만 유형자산인 건물처럼 걔가 작업이 진행되는 진척 정도에 따라서 걔를 갖다 진행 위주로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짓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이거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완성된 다음에 돈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동안 직원들 월급 어떻게 줘? 그죠? 그래서 건물 유형자산인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일정한 그 진행 정도가 되었을 때 언제 모청과 계약서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왔던 문제. 매출 총액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하고 주어진 자료를 이렇게 보아하니 우리가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상품 매출원가 계산하는 요거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 상품, 그 다음에 이하고 세트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온다 그랬었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하나씩. 자, 우선 매출액 170만원이래요. 난 모르니까 매출액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에 매입액 120만원. 매입액은 여기 120만원 단기 매입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 40만원, 기말상품 재고액 30만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운반비. 상품을 판매했을 때 운반비는 판관비로 별도로 써주셔야 되죠. 그죠? 근데 이 판관비는 지금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여기 계산할 필요 없죠.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대비용으로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죠. 5만원. 그죠? 자, 그러면 총 계산 금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40만원 더하기 120만원 더하기 5만원 빼기 30만원 하게 되면 135만원 나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 매출원가는 135만원. 여기 주어진 자료가 135만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매출총이 얼마 나와요? 똑같이 35만원 나오겠네요. 2번이 답이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자,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었고요. 그럼 9번 문제부터는 또 원가 계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잠깐 준비시켜 놓고요. 자, 9번 문제부터는 9번 문제부터는 원가 계산 문제라 그랬죠. 원가 계산 문제 한번 보자고요. 제조간접비로 짓게 되는 항목 아닌 것 찾으라네요. 제조간접비 얘기 나오면 세트가 뭐뭐 있었냐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이 있었죠. 그죠? 비교해 보시면서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공장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할 때 운반비는 원재료는 직접 재료비 속하죠. 그죠? 그럼 여기 운반비도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공장 전력비. 그럼 이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500번대 비용을 처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렇게 구분되는 거 교재에서는 읽어보셨을 텐데 문제에서도 제조간접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 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10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이거 어서 많이 들었던 용어죠. 실제 발생액 예정 배부액 배부 차이. 그러면 얘는 뭐 그려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 놓으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발생액, 여기는 예정 배부액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요. 주어진 자료 한번 또 보자고요. 10월 중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60만원이래요. 그럼 요거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기다가 60만원 이렇게 써놓겠죠.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노동시간, 예정 직접 노동시간, 예정 배부율. 지금 우린 뭘 구해야 되겠어요? 예정 배부액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저께 설명해드렸던 문제 또 나왔다는 걸 보시게 된다면 예정 배부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공식도 쓸게요. 여기 정확히 다 쓸게요. 예정 배부율 이렇게 써야 되죠. 예정 배부율은 예정된 거요. 제조 간접비 얘를 뭘로 나눠줘요? 예정된 배부 기준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예정 배부액 요걸 구해야 되는데 앞에서 사용했던 예정 배부율 그대로 갖다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실제예요. 실제 배부 기준 이렇게 이걸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얘기했었죠. 이게 암기되어 있다면 문제가 어려울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해당되는 용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배부 기준은 지금 뭘로 배부하고 있어요? 직접 노동시간이라는 걸로 지금 배부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보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550원입니다. 지금 요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550원. 그럼 얘는 여기 우리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 금액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550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은 실제 직접 노동시간 예죠. 그러면 여기 몇 시간이 있대요? 1000시간 이렇게 있다잖아요. 1000시간 우리 요것만 사용하면 되죠. 예정 직접 노동시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 배부 기준이니까 여기에다가 1200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관계 예정 제조간접비도 계산 문제에서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왜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그래야지 낚이죠.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정 배부액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55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정 배부액은 우리 여기서 계산된 거 여기다 그냥 갖다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얼마라고 씁니다. 55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과소 배부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과소 배부가 얼마가 돼 있어요? 5만 원이 과소 배부가 됐습니다라고 쓰기로 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 내용도 지금 우리 보니까 지난 99회에서 이거 지금 두 번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요거만 알고 있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거 손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자료 그냥 갖다 그 자리에다만 갖다 배치해 놨단 말이죠. 자, 10번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계산 문제였었죠? 11번 보세요. 계산 문제요? 말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말로 물어보는 문제죠. 다음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차이점 옳지 않은 거 찾으라죠. 제가 요거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온다 그랬죠. 또 하나 뭐 나온다 그랬어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비교하는 거. 일단 개별원가 계산 선박 세척일 경우 각각 별도로 이거 제품별로 원가 짓게 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개별 제품을 주문 생산에도 적합하죠. 여기는 뭐하고 뭘로 구분했어요? 원가를 짓게 할 때 원가 원래 짓게 하는 거는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원래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다? 직접비하고 간접비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직접비로 했었죠. 두 개로 직접비 그 다음에 여기 제조간접비는 간접비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기로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서 원가를 짓게 하는데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사용했었죠. 요거 그대로 그래서 직접 재료비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직접 노무비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두 개 합쳐서 뭘로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얘는 가공비 이렇게 나눠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 4번에 보시게 되면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해서 짓게 하는 얘는 어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죠? 그럼 얘가 4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 100대일 경우 묶어서 얘는 동종이죠. 동종 연속 대량 생산 얘가 종합원가 계산 용어의 특징이었었어요. 그럼 오케이 맞고요. 기말 제공품 평가 정확성 기말 제공품은 그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서 제조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다 계산했었죠. 우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일 제품 대량 연속 생산 맞죠? 여긴 동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간접비로 구분하는 거 이건 뭐에 대한 특성이에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특성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이 문제 가지고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설명들을 한번 또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번에 이거 또 나올까 안 나올까?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기출문제를 갖고 계속 정리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풀라 그랬어요?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풀 시간이 있으면 기출문제 풀고요. 기출문제 풀고 불안하다거나 안 불안할 거려. 자신이 생겼는데 왜 불안해? 더 풀고 싶어서 환장하겠거나 그러면 모의고사 그때 푸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해드렸고 12번 문제 보면 공손품 얘기했었죠. 공손품은 뭐가 공손품이라고 그랬었냐면 여기 우리 제공품 규정에 물량 흐름 있죠. 그죠? 물량 흐름에서 종합원가 계산하실 때요. 우리 그 첫 번째 단계가 물량 흐름 맞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기초에 100이 있었고 여기 900이 있어요. 이게 투입량이라 그랬잖아요. 기말 제공품에 지금 200개 있어요. 그럼 완성품은 몇 개겠어요? 800개가 돼야 되죠. 근데 75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 개가 차이 나요? 50개가 지금 차이 나고 있죠. 이 50개 차이 나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얘가 공손품이에요. 그랬죠? 공손품의 뜻은 이렇게 해놓고요. 공손품의 뜻은 불량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공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량품을 얘기해요. 불량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불량품 공손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상 공손하고 그다음에 비정상 공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었죠. 정상 공손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었나요? 얘는 우리가 제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 불량품이 이 정도는 뭐 발생되더라. 우리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매출원가로 그냥 처리해버린다 그랬어요. 판매한 걸로. 그랬죠? 비정상인 경우 말 그대로 비정상이니까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상 공손일 경우에 매출원가로 이렇게 처리를 하긴 하는데 좀 여기 그 제공품하고 기말 재고하고 그런 제조원가 뭐 제품 있잖아요. 이런 거 비례해서 안 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정상 공손의 원가는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에 다 포함시킨다 그랬죠. 제품 제조 원가에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었죠. 정상 공손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정상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비정상 공선은 비효율적인 관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요거 틀렸다. 영업비용은 뭘 뜻하는 거죠, 얘가? 이런 영업비용은요 판관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써놔드렸던 건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영업비용, 영업 외자 글자 하나만 빼놨죠. 참 문제 정말 잘 만들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영업 비용으로 하면 저처럼 또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겠죠. 보니까 틀린 게 없는데 그럼 뭐가 답이지 하고 다시 이렇게 봤더니 영업 외 비용을 영업 비용이라고 한 글자만 뺀 거예요. 영업 비용은 뭘 뜻하는 거라고요? 판관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여기 2번이 되겠다.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이 부가가치세로 여기도 기출문제하고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여기 영세율 적용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저기 수출업체에다가 납품하는 것들이 있었죠. 의무가 있는 거. 자, 직수출하면 이건 외국에다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외국에다가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틀렸고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제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제화를 갖다가 하게 된다면 우리 구매 확인서 또 뭐 있었어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할 거를 수출업체에다가 납품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거 외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항공기 외국 항행, 이것도 항공기가 지금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인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2번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네 가지를 다 이해 못했다,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매 확인서 용어는 많이 봤기 때문에 얘를 다 체크했을 기능이 되게 높겠죠.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면 일반 과세 사업자인 무릉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물어보고 있죠. 납부세액이 얼마니에요?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지품 매출에 700만 원이래요. 얘는 700만 원이면 70만 원이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오겠죠. 여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매출세액은 일단 70만 원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고요. 신용카드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원재료 매입했는데 매입세 공제 가능하대죠. 그러면 얘는 275만 원이 공급대가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할 줄 아는지도 물어보는 거죠. 여기 공급대가를 계산기로 나누기 1.1 하게 되면 250만 원, 25만 원 나눠지죠. 예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기 25만 원은 매입세액이죠. 오케이? 두 개 합치면 일단 합치는 게 아니라 차익을 계산하시게 되면 일단 납부세액은 5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세 번째 거 볼게요. 세금계산서 받았대요. 근데 거래처 불공사 꼭 나오죠. 거래처 선물구비, 얘는 접대비죠. 접대비인데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처리하죠. 불공처리는 매입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얘는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만 원이 아니었네. 45만 원. 얘가 답이죠. 그죠? 이렇게. 자, 15번 문제요.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요. 한번 보자고요. 1번 202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1년 2기부터 2022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날짜 볼까요? 2020년도면 전체죠. 그죠? 전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정의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했었죠. 어떤 경우에 언제? 전년도죠. 이거는 2020년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는 과세하고 면세 합쳐서라 그랬었죠. 과세하고 면세 공급가액 두 개 합쳐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3억 이상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라고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럼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되나요? 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2기부터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날짜를 정확히 구분해 주는 거예요. 왜 2021년도 2기예요? 여기는 지금 2020년도에 이 계산이 벌써 나왔어. 2020년도에. 그죠? 그럼 2021년도 왜 1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느냐 말이죠.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언제까지예요? 2020년도 2기 거. 2020년도 2기까지 2기 확정까지 다 신고가 끝나야지 1년도끼 계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3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 신고 납부 날짜가 1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1기 때는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 사업자, 개인 사업자한테 언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과되느냐 하면 2기부터요. 한 기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언더스탠드. 요 내용 정확히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어요?
숫자 써드려요? 아니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와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말이 좀 애매해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소매업 있잖아요. 이 소매업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 있는 말이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얘도 바뀌었어요. 얘도 이번 개정세법에 의해서 예전에는요 4천 직전년도 공급대가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랬었죠.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발급 의무가 없는데 지금 개정세법에 의해서 4,800만 원은 초과하고 연간 8천만 원 여기 이하인 미만인 공급대가가 얘도 똑같죠.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답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엄격히에서 이 출제했던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3번이 답인 것으로 아마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므로 답이 지금 2번하고 3번 두 개 다 맞게끔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이 여기 답안지에 보니까 2번하고 3번 두 개 다 답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 날짜가 2021년 7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바뀐 내용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게 딱 시험 진행 중인 2021년도에 2021년 몇 월부터?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어야 된다.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바로 이 요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되셨는지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발급했었어요? 세관에서 발급했었죠. 그래서 세관장이다. 얘는 맞는 말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 내용 지금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 1번하고 보기 3번에 특이한 요소가 있죠. 올해 적용된 게 있기 때문에 요 문제로 부가가치세 잘 정리해 주세요. 계속 나올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벌써 이제 2022년이잖아요. 다 적용된단 말이죠.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별회차 이론 문제 15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